네, 안녕하세요. 지난 세 분 발표에 이어서 바로 네 분 작가님의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임철우, 히라노 게이치로, 이승우, 황선미 이 네 분 작가님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까지 1시간 50분이 남았는데요. 그 시간에 네 분 발표하고 작가 토론하고 또 청중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께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더 짧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10분이나 15분 발표하시면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철우 작가님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우 작가님은 53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셨고 전남대 영문과와 서강대 대학원 그리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직 중이신데요. 우리 80년대에 대표적인 작가이시죠.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 유려한 문체로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신뢰에 폭력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왜곡을 규탄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대산문학상 외에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임철우 작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제문의 제목은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문학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고민, 의문 때문에 이제 한번 써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능한 한 짧게 그리고 좀 생략을 좀 하면서 읽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같은데요. 어느 날 신문에 문학도 상품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평가의 발언 때문에 한바탕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 말인지는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 문장을 보고 처음 받았던 어떤 작은 충격, 그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건 별로 할 것도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이 88 올림픽 이후 이제 막 세계화의 어떤 파도가 밀려들기 시작하고 또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오는 정신적인 후유증,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우리 어떤 문화 예술도 굉장한 충격과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 짧은 문장이 나한테는 뭔가 상당히 불온한 그런 선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오랫동안 지켜온 혹은 그렇다고 믿어온 어떤 순결성에 대한 모독이랄까, 그 문학의 정신과 존재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2017년에 아마 특히 젊은 독자들은 제 표현이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문학은 상품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던질 수도 있겠고요. 물론 저도 지금은 그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컨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문학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그만큼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뭐 전 세계가 단일하고 유일한 시장으로 변해가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경제적 이윤 추구를
싶고라는 동기와 소비, 이례적 욕망의 충족, 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지배력을 이렇게 더해가는 현실에서 사실 인문학과 순수예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문학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몇십 년 전에 문학도 상품이다라고 아마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했을 그 어떤 선언이 이제는 당연한 문학은 상품이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아예 상품성이야말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어떤 명백한 기준처럼 통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학의 순결성, 작가 정신, 산문 정신, 문학콘, 요즘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 말들의 의미를 비록 빛은 다소 바랬을지언정 여전히 옹호합니다. 저는 그 전쟁 직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50년대에 아주 궁핍한 그런 시기 유년기를 경험했고 또 소년기엔 가령 어떤 후진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경제 개발 시대를 겪었습니다. 70년대 대학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힘든 그리고 5월 광주 학살로 대표되는 80년대에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에 걸친 어떤 그 독재 정권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이제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웠던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란 게 다분히 고전적 개념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작가는 왜 소설을 쓰는가 혹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런 따위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 이런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설은 자신과 세계에 던지는 질문이다. 소설은 불안 혹은 두려움으로부터 길찾기다. 소설은 상처 드러내기이자 동시에 치유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그 매혹되고 또 어떤 그 우리의 열정에 불꽃을 붙인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즉 소설은 세상을 향한 분노 혹은 싸움이다. 문학의 본질은 인간성의 옹호, 자유로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희구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 독재 권력의 어떤 포가 하에서 성장해 온 청년들한테 그건 뭐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전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작가란 시대와 불화에 빠진 자, 자기 내면의 어둠과 싸우면서 동시에 세계의 어둠과도 싸우는 자, 뭐 현실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에 분노하고 폭력과 불평등에 분노하는 자, 뭐 이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작가와 문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건 곧 문학의 정신과 가치는 결코 상품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지극히 순수한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거기엔 일종의 엄숙주의랄까 관념적인 경직성이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들어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 아침 그 짧은 문장을 보고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언제부턴가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회자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위기는 단지 문학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조건, 그야말로 인류의 총체적인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현금 가치가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시대.
따라서 저는 그 본 세션의 주제인 작가와 시장을 이를테면 작가와 현실, 작가와 세계라고 바꿔도 좋을 어떤 훨씬 포괄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가 어떤 이미 단일한 시장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저로서는 굳이 어떤 문학과 관련한 시장이라는 개념을 따로 구별해낼 만한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뽑아본 어떤 인터넷 뉴스 몇 개가 스크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충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난번에 있었던 조류 인플루엔자죠. 그걸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수가 총 3,100만 마리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의 어떤 생명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신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 규모 1조 원 이상, 농가 피해액과 보상비, 그리고 달걀 품귀 현상으로 달걀값 폭등, 뭐 이런 당장의 경제적 손실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좁은 철창 안에서 24시간 조명등 아래서 모이만 먹다가 30일 만에 도축되는 그런 공장식 축산제도, 그리고 인간의 손에 생매장당한 무수한 생명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 따위를 거론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기사는 시리아 극단주의 집단이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동영상인데요. 7살과 8살인 두 딸에게 폭탄 허리띠를 채워주면서 부모가 묻습니다. 천국에 갈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물으니까 네 하고 딸이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뛰어드는 데에 어린 나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7살 소녀는 허리띠를 찬 채 혼자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고 곧 굉장한 폭발음이 터져 나옵니다. 원격 조종으로 폭탄을 터뜨린 것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집트 인근 지중해에서 600여 명을 태운 난민선이 침몰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계속 바다를 떠돌다가 결국 배가 뒤집히면서 수백 명이 물 위에 빠져 죽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야말로 중계가 됩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제가 별다른 의도 없이 대충 뽑아본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뉴스들을 보면 오늘날 세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건 한마디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동영상 뉴스들은 지구 반대편의 누구라도 마치 사건 현장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그 충격적인 실제 광경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현실과 영화의 차이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영화이고 영화가 곧 현실 같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선 지구 곳곳에 사건 사고가 매일 매순간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폭포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들은 그것의 수천 배나 많은 쓰레기 정보에 뒤섞여서 간단히 폐기되고 맙니다. 그 어떤 사건도 뉴스도 오래 기억해 둘 만큼 특별하거나 심각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인터넷에선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매일 매순간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현실은 어느 사이 영화로 변해가고 사람들의 이성과 감각은 갈수록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기술적, 경제적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동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온갖 첨단 기계와 장치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시스템들이 눈앞에 현실로 속속 등장합니다. 그 모두는 하나같이 인간을 위함, 인류의 삶을 위함이라는 수사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삶의 질은 더 열악해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될수록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피로는 쌓이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술은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주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상의 삶 도처의 위험과 균열이 잠복해 있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세계. 이 요동치는 바다에서 개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표류할 뿐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대상을 갈구하지만 국가는 물론이고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종교, 또 와해된 공동체적 연대, 심지어 가정, 우정마저도 더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들에게는 IT 기술이 안겨준 기적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각자 흩어지고 고립된 존재들은 인터넷, SNS, 스마트폰, 가상현실 체험에 열광적으로 매달립니다. 저 현란한 기술혁명의 산물들이 자신들을 위한 구조선이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소설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소설이 서사 장르의 왕좌에서 밀려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이전까지 서사, 신화, 전설, 소설 등의 형태를 띄었던 서사는 오늘날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절대적인 위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상 서사는 순전히 가상 공간에서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세계로 창조됩니다. 여기에 조만간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까지 합쳐질 거라고 하니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만약 미래의 소설이 여행기도 살아남는다면 분명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일 것입니다. 오늘날 독서와 인간 내면의 가치는 실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나마 팔리는 책들도 주로 실용서나 흥미 본의의 가벼운 책들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매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각종 대중 영상 매체에 소비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일마저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류에게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동등한,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바꿈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당장 스마트폰은 가히 인류의 두 번째 뇌로 진화 중인 듯합니다. 어떤 의문과 마주치면 누구나 즉각 키를 두드려 검색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완벽한 해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는 일, 기억하는 일은 전지전능한 스마트폰에 맡기면 되고 글쓰기 따위는 메일이나 페이스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짤막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사고력, 표현력, 상상력은 몰라보게 단순해지고 빈곤해져 갑니다.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은 이미 중독성을 넘어 인간 신체의 일부가 되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사생활과 기다림을 이뤘습니다.
사유와 자기 성찰에 꼭 필요한 고독의 시간까지 이뤘습니다. 이 고요한 내면의 시간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위대한 정신, 문화, 예술을 탄생시켜온 진정한 창조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원천을 지금 우리 스스로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최소한의 위기의식도 없이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가 자율성을 상실한 채 퇴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뭐잖아, 인간은 기계와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페이지 정도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문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문학은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며 폭주 중인 신자유주의라는 무서운 기관차를 멈춰 세울 힘 따위는 없습니다. 문학은 칼이 되지도 빵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문학은 현실을 직시하고 편견과 독단과 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지고 마음속 작은 변화를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때문에 문학은 세계와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툴툴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학이란 작가란 본디 그렇게 불안하고 고약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이것이 과연 인간을 위한 길이 맞느냐고, 이렇게 무작정 순순히 끌려가도 좋은 것이냐고,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문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말해야 합니다. 문학은 연대와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라고 속삭입니다. 각자 방 안에 고립된 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상상 속의 친구를 찾겠다고 페이스북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당신의 곁에 당신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행복은 결코 혼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학은 인간성의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각종 첨단 대중매체는 우리에게서 사유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지성과 비판력의 상실,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이끈다는 것. 그리하여 누구나 더는 인간의 정체성 따윈 관심이 없게 되어 타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 결국 기억하고 보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할 때 인간은 악마 혹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문학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문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안과 공허감, 인간성 상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할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저도 그것이 그 정확한 답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나마도 타인에 대한 관심, 곧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악은 반드시 전쟁이나 테러리즘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어쩌면 바로 나와 당신의 생활 속에도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눈 감을 때,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시선과 손길을 외면할 때 악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작가 수잔 선택의 어떤 그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의 문제 아닌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고 발휘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철우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 문학도 상품인가 이 문제의식에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문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 그래도 존재해야 될 이유, 이것을 인간성 상실 그리고 위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들이 일회용으로 바로 소비되고 폐기되는 이 정부의 홍수,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혁명, 이런 위기 앞에서 그 인간은 고독의 시간을 잃고 있다. 그런데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정신, 문화, 예술의 창조적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의심하고 툴툴대고 소리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작가이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일, 바로 거기에 문학이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 문학의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은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이죠.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상, 아쿠다가와 상이 있죠. 그 120회 아쿠다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최연소 기록,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4번째 수상 기록,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은 지적이면서도 환상적이고 탄미적인 소설, 이게 아쿠다가와상 수상작 일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미시마 유키오가 돌아왔다, 이런 파격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일본 열도의 히라노 열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일식을 비롯해서 10권이 넘는 그 장편 소설과 소설집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산문집도 번역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에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今日はこのような場所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大変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こちらに到着してから滞在中とても快適に過ごさせてもらってまして、スタッフをはじめ、一緒に来ている作家の方、あるいは講演を聞きに来てくださっている皆さんに、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が、実は講演のテーマ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昨日来実は少々戸惑っておりまして、というのは、メディアだとか市場だとかっていうのは、確かに今を生きている作家は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ではあるんですが、自分自身が作家として毎日考えていることでいうと、もっと重要なことをいろいろ考えてるんですね、小説家は。それは自分の個人的な体験に根ざした実感だとか問題だとか、人間とは何なのかとかいうような大きなことを一応作家としては創作活動の大部分で考えてまして、実はいただいたテーマはなかなかちょっと何を喋ったらいいのかなという少々窮屈なものを感じてました。でそういう思いを抱えつつ、今日これの一つ前の話を聞いてましたら、ちょうどファーラーさんが見事にですね、このテーマとあまり関係のない非常に魅力的なお話をされまして、これだと思って僕もそうしようかなというふうにお話を聞きながらずっと考えていたんですけども、話を聞きながら考えようとするとあんまりいい考え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ので、結局おとなしくペーパーを読むことにします。それででも後で質問の時間がありますから、
質問の時間にはどうぞ皆さんテーマに関係あることでもないことでも何でも質問なさってください。その方が盛り上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ペーパーの最後にちょっとだけ今日思ったことを付け加えようと思いますが、ひとまずはこれを読んでいきます。作家とマーケティング。作家とマーケティングというのは何とも気のめいるタイトルで、最初に断っておくならばこれは主催者から出たテーマです。もし私がこんなタイトルを自分で考えたと言ったならば、読者はさぞやがっかりするでしょう。伝統的な小説家のイメージはマーケティングとはおよそ対極的で、この場合マーケットのことなんか知ったことかと毒づいてみせることが模範解答ではないでしょうか。しかし小説家といえども本を売って生きているには違いなく、そんなに無頼にあるいは口頭的に世俗的な事柄を軽視してい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というより世俗に通じていなければ小説は書けないでしょう。本が売れるというのをもう少し上品に言い換えるならば、多くの人に作品が読まれ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しかし両者はニアリーイコールですが全く同じではありません。メディアで騒がれたので買ってはみたがつまらなさそうなのでまだ読んでない本、あるいは読み通せなかった本というのはどこにでも存在しているでしょう。反対に非常に面白いので自分で買って読んだ後人に貸したという本もあるはずです。小説というコンテンツと想定や帯文を含めてパッケージングされた本という形態の商品。しかし物体としての本も商品として書店の棚に並んでいる時と自宅の棚に並んでいる時とでは意味が違います。深い感動とともに読了された一冊の本は内容と相まってその分厚さや手触り、持ち運びによる傷み具合や書き込みなどが非常に詩的な記憶を喚起します。想定家がいつも頭を悩ませるのは、本とは所有された後自宅の書棚に末長く置かれているためにデザインされるべきなのか、それとも書店に足を踏み入れた人、あるいはメディアで紹介記事をたまたま見かけた人に強くアピールす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るべきなのかという2つの課題で、正直なところ著者である私自身も両者のバランスについては感覚的に判断する以外にありません。小説は芸術の一ジャンルですが、上述のごとく本という形態で流通する以上は当然一商品です。その意味ではパンや靴下、口紅、スマホのアプリと変わりません。でこれはちょっとペーパーにはないちょっと思いついたことなんですが、先ほどサイン会の本のサイン会の話が少し出ていましたが、こんな話を思い出しました。日本で新刊の本が出て書店で僕がサイン会をしていた時のことです。読者がそこに非常に長い列を作って順番を待ってくれていました。そうするとたまたまですね、僕の友人がそこに通りかかってその風景を見ました。で彼は僕の小説家としての活動にほとんど関心のない人です。でそれを見てびっくりして、僕が結構人気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その時初めて分かったと言いました。そして後で僕に言うには、いやすごいね、あんな行列ができてと、発売されたばかりの iPhone の気分でしょうというふうに僕に言いました。つまりその iPhone が新しく発売されると、世界中でどこでも非常に長い行列ができ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商品というのは必ずしも本ばかりじゃなくて、ある意味では作家でさえ一部分的には商品という部分を持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僕この話はすごく面白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あんまり受けなかったのでまたペーパーに戻ることにしますそれで、しかし小説の価値と本としての価値というのは簡単には結びつきません。例えばパンにせよ、そのうまいまずいや栄養価、社会的歴史的な位置づけ、キリスト教圏での象徴性など一切合切の意味を売れたかどうかという一点に単純化して考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んなことは今更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すが、今年カフカやドストエフスキーより売れた本は星の数ほどあったでしょうが、だからそれらがより価値のある本であり小説だったと短絡するのはあまりに乱暴です。本そのものの意味が多様であるということは、裏を返せば集団としての読者がそもそも多様であり、かつ個々の読者が内的に多様だ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一個のパンを今日の空腹を満たすための何かと考えるのか、さっき読んだ聖書の記述と関連付けながら見つめ直すのかは
人次第であり、さらに言えば同じ一人の人がその重層的な意味を認識することもあれば、その時々に単なる食べ物だと思うこともあれば、サルバトル・ダリが、油彩で描いているような神秘的な存在と感じることもあるのです。一冊の本がどう読まれるのか、その多様性を私たちは日常的にネット上の感想を目にしながら実感しています。評価の肯定だけでなく、著者である私もあそこをあんなふうに読むのかと珍しい読解に驚くことがあります。またどの登場人物に感情移入するのかというのも決して一様ではありません。主人公以外の妙な人物に心惹かれ、同じ意見の人に会うと何とも言えず嬉しいものです。私はドストエフスキーの罪と罰ではスビドリガイロフという陰頭なニヒリストに最も魅了されるのですが、なかなかそんな読者にはお目にかかれません。ところが日本で最近ドストエフスキーの新訳を手掛け、非常に多くの読者を獲得した亀山郁夫氏と話をしていると、実際翻訳していて最も魅力的に描かれていたのはラスコーリニコフでもソーニャでもなくスビドリガイロフだったという話をされているのを聞き、私は我が家を得たりとばかりにその時の会話を大いに楽しみました。もちろん一読者の変化や内的多様性についても私たちはよく知っています。少年時代に夢中になった本が時を経てつまらなくなることもあれば、その逆もあるでしょう。本を買い小説を読む私たちは消費者であるのと同時に鑑賞者でもあり、誰かの子であり友人であり会社員でありという豊富な存在です。一人の読者の心の一体何がその一冊の本を求め感動したのか。彼らがまた親しい人にその本を勧めてというと、そうした行動がどのように募ってマーケットに反映されたのか。マーケットにはなるほど現代社会を読み取るべき複雑な情報があふれています。何かの本が売れたという事実を分析するのはビジネスの発想のようでありますが、歴史的には私たちはナバコフのロリータがなぜあれほどの商業的成功を収めたか、あるいはフーコーの言葉とものがフランスパンのように売れたのはなぜかと、当時の社会そのものを理解しようとして真面目に考えてみるのです。だとすれば同時代にそれを拒否する理由はないでしょう。しかしその困難もまた明白です。現代は時代精神だとか世代的共感といったことを容易に語り得ない時代となりました。しつこいようですが、とりわけインターネットの登場以降、私たちは世代内の多様性を日々目の当たりにしています。例えば私が日本では団塊ジュニアと称されている自分の世代の一般的な傾向について何か語ったとするならば、共感が寄せられる一方で、たちまちそれはお前が個人的に考えていることで、俺の考えは全然そうじゃないと、十把人からげに世代感覚など語られては困るという反論の声が上がります。そして私はその反発を非常にもっともだと思うのです。生まれ育った土地や家庭環境など、たとえ同時代に生まれたとしても性の前提は決して一様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が書物のマーケットに見られる現象からキャッチできるのは、現代という時代の空気のほんの一端に過ぎないでしょう。しかしそれとて看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愛国心というより、むしろ国粋主義的な内容の本が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ならば、私たちはそこに時代の病の表れを見て取ります。少年少女の純粋な恋愛ものがヒットしたと言えば、何かそうしたノスタルジックなナイーブなものに多くの人が惹かれる理由を探します。もちろんダイエット本やレンジで温めるだけの簡単料理の本が本の人気ぶりからでさえさまざまなこと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しかしそれらの数字からそれ以上の個々の人間の姿をどこまで見定め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差別的で排外主義的な本を買っている人間は貧困にあえぎ社会を恨み、そのような思想を抱くに至ったのか、むしろエスタブリッシュ層の巨豪が幼稚な差別意識を増長させているのか。政府の経済政策を担うようなマクロ経済の専門家は、インフレ期待が高まれば消費が活性化されるなどという悪い冗談のような安直な仮説を真顔で唱えていますが、彼らは一人の人間が将来物価が上がるという不安のためにむしろ出費を手控えるというような当たり前の心理には思い至らないのです。これはかなり奇妙なことのように見えます。現在しきりに話題になっている人工知能によるビッグデータの解析はどうでしょうか。本が商品である以上、これは避けては通れない話でしょう。現に Amazon で本を買えば購入履歴によって年がら年中リコメンドのメールが届きます。
それは必ずしもトンチンカンというわけではなく、私の読書傾向にぴったり合致している本も少なからずあります。e コマースでは消費者全体の多様性だけでなく、その購入履歴から個々人の内的多様性をも分析対象としており、そこから時代の片鱗がうかがえるというのは事実でしょう。近頃では消費者に一番近い小売業者がそのデータに基づいて製造業者に商品化のアイデアを提案するというような現象も見受けられますが、出版業界でもアマゾンなどが本の編集から販売、配送までを全て担うという可能性は大いにあります。その時、出版業界とマーケティングというテーマはおそらく今よりもシリアスなニュアンスを含んだ問題提起となっているでしょう。マーケットの動向は私たちが生きるこの現実社会を理解するための一つの手がかりにはなるでしょうが、それ以上でも以下でもありません。こんな本が流行ってるから自分も同じテーマで書いてみようといった浅はかな二番戦時が成功を収めることもあるでしょう。しかし私自身の話をするならば、とてもそんな動機で一作の小説を書き上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一行目を書き始めたところから最後の行を書き終わるまで、創作は肉体と精神を鈍乱に消耗する作業であり、そのためには自分の実存にとって本質的な事柄以外に関わり合いを持つ余裕はないのです。自分自身が書きたいものを書く、また読みたいものを書く、それが大前提ですが、その衝動の根底にこの時代を生きていることのリアリティがなければ、読者にとっては自分と全く無関係の小説と感じられることでしょう。私は誰のために書いているのか、それはマーケットから見定めることではなく、ただ私と同じような事情で読書がその実存の救済になり得るような誰かに向けて言葉を発しています。過去の読者に自作を読んでもらうことは叶いませんが、未来の読者は手に取って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彼らは今現在のマーケットには未だ存在していない人々です。私が作家とマーケティングというテーマで今思いつくことは大体そんなところです。以上がペーパーの中の話なんですが、そこに2つだけ短く付け加えたいと思います。まず、本というものの影響力です。僕たちは一つの本を、何か一冊の本を読む、その本の中の言葉に、強烈に影響、しばしば強烈に影響を受けるわけですね。そして僕の言動だとか、日々の行動っていうのがその本の影響で変わってくると。そうすると僕の知り合いや友人というのはまたそこから先何十人もいる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何十人は僕がその本から受けた影響を生活の中で間接的に受けるわけですね。そしてその中の何人かが僕の態度にある感銘を受けて、その影響に基づく行動を取るの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ふうに本は例えば3000部しか売れ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読んだ3000人の一人一人がその本に非常に強い影響を受けて、日々の生活の中でその影響に基づいた行動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れよりもはるかに多くの人たちにその本の影響というのは浸透していきます。しかしそれは3000部売れたという数字からは見えてこない事実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マーケットという音楽をやってる人、あるいは文学をやってるような人たちと会話をしますと、大体どこの国の人と喋ってもある意味ではつまらないくらいに意見が合致するところがあります。つまり政治的には非常にリベラルで、なんというか、それはもう韓国人でもフランス人でも政治の話をしだすとあんまり変わら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でそれはいろいろな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が、一つは彼らの本、あるいは彼らのアルバムなんかを売る市場が世界中にあるからだと思います。つまり僕の本を読んでくれる人は韓国にもフランスにも中国にもいます。それは韓国にもフランスにも中国にも僕の本を売るための市場があるからですね。そして実際にその国に行って僕の本を読んで非常に感動を受けたというそれぞれの国の人に会います。そうすると僕はやっぱりとても感動するわけですね。言語を超えて自分の本にこんなに感動してくれた人がいると。そういう経験があるとですね、とても排外主義的なナショナリストにはなりようがないわけですね。同じ日本人でも嫌なやつはたくさんいます。だけど韓国人や中国人で僕の本を熱烈に好きだと言ってくれる人たちが具体的にいるときに、いや自分は韓国人嫌いだとか中国人嫌いだというようなことはとても言えないわけですね。ですからアーティストや作家が政治的にリベラルになるというのは、一つはそういうふうにマーケットが国境を越えて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僕は大き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それはグローバル化されていくマーケットの一つのポジティブな点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といったところで僕の報告を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히라노게 이치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발표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분량 조절에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을 구매한다는 의미에서 소설은 분명히 상품이지만 소설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의식하면서 글을 쓸 수 없다는 작가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작은 육체와 정신을 탐욕스러울 만큼 소모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자기 실존의 본질적인 사항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결론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그 상품을 넘어서는 작품의 가치, 작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이승우 작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생님은 전남 장흥 출신이시고요. 서울신학대학교 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 대산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굵직한 상을 많이 수상하셨어요. 그 이승우 작가님은 그 종교적 사유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라는 진지한 주제로 독특한 소설 영역을 확보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품 다수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렇게 등으로 그 번역이 됐고 특히 식물들의 사생활 이것은 프랑스 갈리마리 출판사의 폴리오 시리즈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폴리오 시리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고본으로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펴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소설로는 최초로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우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주제를 늘 생각하는 작가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설과 시장 이런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그 단편 소설을 주석하는 방식으로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문학이 이제 향유되는 그 문학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상인 독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이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발표하신 선생님들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제 표현에 있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특별한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소설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끈질기게 환불을 요청하는 독자에게 시달리는 소설가 이야기를 쓴 사람은 조성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소설가들에게 가해지는 그 외부의 위협을 꽤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 그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1991년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가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독자의 입장은 이 소설책도 엄연히 하나의 상품으로 경제 구조 속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 즉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환불 요청을 받은 소설가는 그 창작물인 소설이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량 상품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정할 기준이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의 이 환불 논쟁을 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과 시장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설은 환불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 속에는 소설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흠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할 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죠. 그러니까 소설도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소설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설은 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므로 인쇄가 잘못됐거나 파본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불량품인 경우 마땅히 환불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소설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나 수준을 문제 삼아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불량품이라는 규정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소설책의 정가를 매길 때의 기준이 종이값이라든지 인쇄비, 인건비 같은 것이므로 책은 상품이 맞지만, 바로 그 이유, 즉 정가를 매길 때의 기준이 종이값, 인쇄비, 인건비 등일 뿐이므로, 즉 그런 것에 근거해서 책값을 매김으로 그 소설책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물리적 비용만을 따져서 책값을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설의 내적 가치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소설은 상품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책은 불량이냐 우량이냐의 판단의 대상이지만, 창작물인 소설은 비평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이 상품인가 하는 질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설가가 상품의 생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라면 소설가는 상품을 만든 생산자가 될 것이고, 그 소설을 읽은 독자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인 책을 가운데 놓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마주보고 있다면, 창작물인 소설을 가운데 놓고 소설가와 독자가 마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설가와 독자, 이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환불은 소비자의 권리이지 독자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독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비평이지 환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그 불만스러운 제품을 만든 생산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불만스러운 제품을 만든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환불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불만스러운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게 그가 읽은 것이 제품이 아니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불만스러운 소설을 창작한 작가는 독자에게 환불을 해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구별이 아주 편의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 현실 속에서 독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독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은, 이 독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은 소설이면서 동시에 소설책이죠. 그러니까 독자 소비자 인식 속에서 소설과 소설책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은 스스로를 독자인지 소비자인지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읽고 있는 것이 소설인지 소설책인지도 굳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소설, 우리 시대의 소설가에서 소설가를 괴롭히는 이 인물은 그의 소설을 읽은 독자임을 앞세웁니다. 나는 너의 소설을 읽었다. 나는 너의 독자다. 이렇게 앞세우면서, 그런데 책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파본이 있다든지가 아니라
소설 창작품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서의 불만을 앞세워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제품의 분량이 아니라 창작품의 내용을 문제 삼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므로 그 요구는 당착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작품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이는 독자여야 하지 소비자여서는 안 되고, 또 독자에게 가능한 문제 제기의 방식은 비평이어야 하지 환불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뒤섞임은 비자발적이고 또 무의식적이어서, 즉 자의성이 전혀 없어서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이나 교육, 의료를 포함한 거의 전 영역의 인간 활동을 소비행위로 취급하는 고도의 이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이루는 이 기만적 현상으로 읽힙니다. 소비행위가 아닌 것이 없고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생도 소비자고요. 환자도 소비자인 세계에서 학생의 위치나 환자의 신분은 소비자의 위치나 신분과 비자발적으로 뒤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 역시 행위이므로 독서하는 사람은 소비자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소설가가 이 독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당착적인 현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설가는 이 독자, 소비자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소설가, 생산자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독자는 독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항의를 통해서 토로하지만, 소설가는 아직 자기가 생산자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수용하는 걸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독자의 비평에 대해서는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독자를 내세우는 소비자의 환불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독자, 이 소비자가 환불 요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이 소비재로서의 물질적인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로서의 소설에 대한 것이어서 소설가는 더 대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물러납니다. 이 독자 소비자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임을 내세워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 근거는 그 소비행위를 통한 불만이 아니라 독서의 결과에 의한 불만이고, 이 사람이 향하는 대상은 생산자가 아니라 창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가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창작자로서의 철저하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비겁하게 타협하고 있다든지 같은 것을 나무랍니다. 이 장면이 아주 역설적인 건 여러분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텐데, 소비자의 권리인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 작품 창작자인 소설가의 흐릿한 세계관과 안이한 창작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소비재인 상품의 효능이 아니라 창작품의 완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독자 소비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창작자여야 하는 소설가가 왜 상품 생산자처럼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그것을 못 견뎌하면서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는 상품을 제작하지 말고 작품을 창작하라는 독려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자, 소비자, 이 까다로운, 이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독자, 소비자가 못 견뎌한 것은 소설가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가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 인물에 대한 초반의 생각이 오해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이 독자, 소비자, 이 소설 속의 독자, 소비자는 실제한다기보다는 소설가가 자기 내부에 창조해둔 일종의 검열관 혹은 초자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에 쓰인 이 소설의 이 독자 소비자는 지금 돌이켜보면 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좀 문학적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인물의 그 소설가에 대한 간섭이 소비자를 가장한 독자의 요구라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자가 소비자를 가장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창작물로서의 문학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가장해서라도 소설가와
소설을 지키려는 이런 적극적인 독자를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보고 싶은 것 하나는 그 텔레비전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몇십만 부가 팔려나가는 문학작품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들은 대개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텔레비전의 인기 드라마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책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펼쳐 읽는 책은 그 드라마의 시청자와 그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의 팬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속도로 구매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책을 구매하는 이들을 단지 그 책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은 사람의 이름이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책을 읽는 자라는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책을 읽는 의무의 수행입니다. 책을 읽을 때만 독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가 된다는 것은 책을 읽을 의무를 스스로 떠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의 소유자이지 독자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책을 구매한 자는 책 소비자이지 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독자의 조건으로 부여된 이 독서의 의무가 책 소유자나 책 소비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갖지 않는 자이죠. 소비자는 왕이라는 슬로건이 책 소비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책 소비자 역시 다른 공산품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구매한 책을 어떻게 소비하든 상관없이 소비자의 이름과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라는 이름과 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소비자의 이름과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소비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 드라마 영향으로 소설책을 구매한 사람이 그 책을 실제로 읽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출판사나 그 책의 저자 역시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설책을 소비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처럼 보입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 책을 구매한 자가 책을 읽는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의 성격과 또 개인의 취향 또는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책 읽기는 설령 그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이런 경우에 책 읽기라고 하는 건 독서라기보다는 소비의 한 방법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나는 책을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들이 구입한 책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의 한 방법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는 이를테면 우리는 와인잔을 사가지고 그걸 커피를 타서 마실 수도 있고요. 저희 옛날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넥타이를 허리띠로 사용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떻게 소비하든 그거는 소비자의 자유인 것이죠. 저는 어떤 시인하고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상다리를 괴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시집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집이 그 시인이 그 단골 음식점인 그 음식점 주인에게 사인을 해서 선물한 책이었어요. 저는 놀랬죠. 아주 놀랬습니다. 근데 책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냄비 받침으로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독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자는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우리 한국의 문학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장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 것 같은 최근에 그 도서 구매 행위의 패턴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초판본 복간에 의한 그 높은 열기가 있었어요. 그걸 비롯해서요. 책의 펜시화 현상,
작품의 경량화 경향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책 속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학, 작가의 세계인식 같은 거요. 이런 게 자극하는 것은 독서욕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학을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책이 유인하는 것은 소비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보이지 않고 겉모양인 책의 형태만 보이는 거죠. 책의 외양, 예컨대 형태, 부피, 촉감 이런 것들은 현대 소비자들의 감각에 맞춰지고 또 내용은 가벼워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현상을 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취향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책들은 유혹적이 되고 눈에 잘 띄게 장식하고 메이크업하고 전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매대에서 작가와 독자의 구도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 문학 시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현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첨단 기술을 탑재한 그 스마트폰 및 그와 유사한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아주 짧고 자극적인 글들, 웹소설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것의 놀라운 보급 속도입니다. 이 장르의 글들은 종이책으로 제작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쓰는 이의 업로드와 읽는 이의 다운로드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행위가 곧 소비의 방식이 되는 이 간단한 유통 메커니즘 안에서 이 시장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의 인쇄 수입을 올리는 웹소설 작가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여러 포털 사이트와 출판사들이 이런 장르의 글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나 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락적 기능에 철저하다는 점에서 이 장르는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게임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의 소비자는 컴퓨터 게임의 사용자로 불리죠. 유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웹소설의 소비자 역시 사용자에 가깝다. 이 사용자를 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독자라고 불렸던 그 문학시장의 수요자가 이제 사용자가 되어 있는 현실은 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문학을 발명한 이래로 오랫동안 문학의 이름을 독차지했던 운문이 소설에게 그 앞자리를 내준 것이 장르에 대한 문학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문학적 평가 때문이 아니라 수요자의 수, 즉 시장의 선택이었다는 그 역사적인 경험은 이런 문학 시장의 변화 앞에 있는 소설의 운명에 대해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예감을 하게 합니다. 문학적 평가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 시장의 사용자들을 향해서 소설을 써야 하는 소설가의 고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017년 우리 시대의 소설가가 맞닥뜨린 유혹이고 또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의식하는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설을 쓰지 않을 때 소설가는 생존할 수 없는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설을 쓸 때 소설가는 소설가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1991년에 이 조성기의 단편소설 우리 시대의 소설가 속에 나오는 이 소설가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독자이면서 소비자인 이 인물의 존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소비자를 가장한 독자. 소설가에게 상품 생산할 생각 말고 문학을 하라고 강요하는 편집증적인 이런 소비자. 아마도 그 소설 속 소설가도 이 시장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문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야무진 독자, 소비자를 거의 필사적으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소설가도 각오했던 그 유혹과 위협을 2017년에 소설가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낙관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낙관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 말하면 그런 유혹과 위협 앞에서 긴장을 하면서 써온 것이 그처럼 아슬아슬한 것이 문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요한 독자, 소비자, 그 사람이 소설가의 내부에 있든 아니면 바깥에 있든 그런 그 독자 소비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승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 조성기 작가의 우리 시대 소설가 91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죠. 그 환불해주면 간단할 텐데 술 먹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택시 타가면서 끝까지 환불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불해주면 함량 미달의 작가, 태만한 작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작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 소설을 쓸 수 없다는 생각. 아까 바로 그 환불을 요청하는 작가는 작가 내부의 검열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 소설이 문학 작품이 상품인가라고 물을 때 작가들에게는 이런 검열관이 내부에 있어서 시장을 의식하려 할 때마다 그 검열관이 그 검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그 흥미롭게 지루할 수도 있는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긴장하면서 써온 것, 그 아슬아슬한 것이 문학이다라는 그 결론이 아주 그 작가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선미 선생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선미 선생님은 뭐 자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동화 작가죠. 서울예대 문창과와 중대 대학원 문창과를 졸업하셨고요. 대표작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죠. 이 작품은 폴란드와 인디펜던트 북셀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국악, 마임, 무대극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미국 펭귄 출판사를 비롯해 29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요. 또 2012년 국제 안데르상 후보에 올랐고 2014년에는 런던 국제 도서전 오늘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외에 또 나쁜 어린이표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두 동화책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죠. 자, 황선미 작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행사의 맨 끝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지 않을 것이고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이 발표를 해주신 작가 여러분께서 작가와 작품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과 달리 작품과 작가의 외적 상황들, 그것은 제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편집자와 공유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 발제문을 쓰게 됐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꽤 지났어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제가 소위 잘 팔리는 책이라는 거를 5년 만에 한 번 냈을 때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지방에 살던 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가 맨 처음에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알지 못했고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몹시 언짢았고 왜 불렀을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짐작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문학이라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전용물이거나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고고한 무엇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상한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소위 잘 팔리는 책이라는 것과 부끄러움이라는 게 어떤 등식 관계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책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작가란 고급스러운 신분 같았고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존재였으니까 책을 둘러싼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정신적인 산물이고 문화의 지표이고 지성의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책이 제 생각엔 플라스틱 제품처럼 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마다 작가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책이라는 것을 플라스틱에 비유하거나 작가에게 소비된다는, 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게 모욕적이거나 매우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가 생활 22년 하면서 어떤 문화 행사에 초청받아 갔을 때 여러 행사의 구색 맞추기로 끼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곤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다큐멘터리를 주로 보는 편인데 몽골 작가 다시 던득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데, 몽골은 참 그 삭막한 데가 많은 나라죠. 그 작가는 그 광활한 그 사람이 거의 없고 집이 없는 그 광막한 데를 몇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는 걸어가는데, 심지어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그때 그가 낙타에다 싣고 가는 것은 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생필품도 아니고 책꾸러미예요. 그걸 가지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게르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본인이 뭐 연주도 해가면서 아무튼 공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인상적이었고 심지어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그 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모르고 원시 방법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유치한 작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매우 인정받는 작가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노구를 이끌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곳의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현상,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남아있는 그 인상은 너무나 그 아름답게 각인이 돼서 이 발제문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중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가 점차 다양해지고 문화의 변방으로 물려나는 이 추세 속에서 순수하게 작가로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다는 건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책의 과잉 시대입니다. 모두 다 책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겉장이 떨어져 나갈 만큼, 지인들과 돌려 읽을 만큼, 욕심나는 구절 때문에 책장을 몰래 찢을 만큼 문학은 이제 대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가에 대한 인식도 이 시대의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가의 존재감은 냉정하게 책의 생사에 달려 있고 책의 생사는 독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독자라는 시장이 작가의 후원자인 셈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을 중심에 둔 발언일 뿐 특수 분야 혹은 심오한 철학서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요즘 과거 맹목적인 그 하이 컨텍스트로서의 인식은 바뀔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이고 실천적으로 독자를 찾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방법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몽골의 작가 다시던득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던득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서 개인으로서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매체라든지 관계망을 통해서 실현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스톡홀름 국제도서관의 초대를 받아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를 맡은 소설가가 사석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책이 잘 팔리고 작가가 인세로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작가, 사서, 저널리스트 등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인세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거긴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장이 외부로는 또 그렇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 현실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외부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저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책임 혹은 활동해야 될 어떤 목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저한테 계속 숙제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읽지 않아요. 독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로서 도서관의 노력이라든지 지자체의 사업이라든지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질적으로 뭔가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에 많이 초대를 가봤기 때문에 그걸 돈을 들여서 선정하고 공표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세러머니를 하고 하면서도 막상 행사를 시작했을 때는 앞줄에 앉아있던 중요한 사람들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행사가 시작되기 전 심지어는 본인들이 뽑아놓은 책에 대한 소개, 작가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 독후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책의 판매라든지 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와 작가와의 소통 관계라든지 독자들끼리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수년간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점차 시장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이 사람이 참 많은데 펜시용품점이나 그 참고서 그 진열대에만 이제 많다는 거죠. 실제로 도서관 관계자들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제 주로 아동 청소년 문학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생각을 출판사 사람들하고 늘 현실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12살만 되면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합니다. 12살부터는 독자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는 저학년 어린아이들의 시장을 노리는 상품들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독자들과 책의 시장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바꿔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큰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바꿔줄 만한 작품을 좀 써주세요. 저는 그 말이
무책임하고도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게 작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이 바뀌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현실적인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구체적인 예로서 아까 이제 이승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발제문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설에 대한 진지한 태도 또는 이제 그런 매우 기기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탑재되는 가벼운 읽을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저는 일부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차피 있기 때문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시스템조차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접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것 자체에 문제를 갖는 것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덮고 간다면 결국 우리는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사망 선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것의 가치를 믿고 작가의 역할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바뀌어 나가는 어떤 매체의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어떤 문제 혹은 변화되는 어떤 추세에 적응하고 그것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역시나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그 책이라는 것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매출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사실 저급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줄 서서 많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PPL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이끌어 올 것인가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어떤 답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벌어진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고 보다 고급스럽게 또 내실을 기할 필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컨텐츠로 책이 원 소스로서의 확장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작품이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됐고 수년간 연극으로 올려지는 건 12년째 매번 다시 올려지곤 하는데 어떤 소설이나 시나 작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안에 원자재로서 고급스럽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바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는 해외 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작품의 3분의 1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에이전시 소속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개개인 활동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작가의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책을 출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만 하고 그게 또 잘 이루어져서 어떤 시장에 접목이 또 잘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현실적으로 겪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권익과 이익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여러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번역도 하고 번역가도 키우고 해외 활동도 여러 작가를 내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우리 책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초보 단계예요.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 문학 행사가 있어서 따라갔었는데 저도 모르는 제 책이 2권이나 거기에 더 얹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는데 즉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저도 모르게 나와 있는 책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 이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그래서 SNS로 출판사에 이런 일이 있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답이 없었습니다. 알아볼게요. 당연히 에이전시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안 와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당면한 정말 빨리 보완이 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되고 시스템화되어야 되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여전히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려서 제가 취한 행동은 제가 해외에 출간됐다고 알고 있는 책들의 그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원작자인데 제 해외 판권이 팔린 계약서를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가장 먼저 그 작업을 한 사람인데 그 일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고돼야 되고 공유돼야 될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보고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책들이 나와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거겠죠. 제가 항의를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켜지지 않은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장치가 없어요. 법적 견해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속이 없어요. 개인적 활동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장의 작가들은 거의 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다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속수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거니와 이상한 의문점 하나는 이게 왜 나와는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였고 왜 이런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가?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세 수익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 책이 스웨덴에서 2번째 책이 나왔고 이탈리아 책 2번째 책 받았는데요. 그거 역시 출간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졌어야 될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세계에 그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국제지적 재산권 소속 단체에서 마련한 서울 포럼에 제가 발제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외국 작가들과 공유한 것들이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인쇄 구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작가의 저작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포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점차 정비되어야 될 시스템의 문제이고, 우리가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내 책이 어디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테마에 정직하게 작가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해 봤습니다.
작가의 시장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몰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없어도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약속한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문제, 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보고가 돼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지켜져야만 작가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저소득층으로 몰락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소신껏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지내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에이전시가 바빴을 것이다. 출판사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선생님의 작품이 해외 어린이가 읽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건 대답이 아닙니다. 기만이에요. 제가 삼성이라는 그룹과 일을 할 뻔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미래 어린이를 위한 작업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 요청 사항이었는데, 무슨 랜드라는 굉장히 거대한 파크에, 테마파크에 어떤 그 랜드마크처럼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 작업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저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모두 다 공부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섰는데, 그쪽에서 저작권 인정할 수 없고 저를 설득했던 한마디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미래 어린이들이 여기서 즐기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모두 다 회사가 갖겠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한 말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하고, 작가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적어도 지성인이라고 이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낼 수 있으려면 자신의 어떤 생산한 것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익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제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선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황선미 선생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작가와 시장이라는 주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작품은 소중한 지적 재산이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시장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도서 유통 시장 외에 도서관, 독서활동 지원제도, 문학 콘텐츠의 개발, 번역, 해외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작가는 계속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고, 또 문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독자를 문학 작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 동안 문장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틀림없이 우리 네 분 발표자는 20분 내에 했는데 시계는 항상 20분을 넘게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시간을 줄여서 요령 있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이 시계의 행포에 의해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탓하면서 이 10분 내에 어떻게 토론을 마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쪽지를 진행요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작가님 중에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작가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僕が喋り出すと長いのでまず質問に答えて時間がもし余ったら何か言います。 예, 작가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질문 기회를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간과 인권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합의 문제, 이것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簡単にお答え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問題なんですが、やっぱり実際に被害に遭われた方が納得する形での解決を日本政府もし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簡単に答えるとそうなってしまいます。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승우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웹소설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규정하셨는데 요즘 연령대가 낮을수록 책보다는 웹 형태의 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해가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소비자보다 독자의 마음이 이럴수록 어릴수록 소비자보다 독자와 그 배움이 높다고 생각하고 웹소설의 웹소설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웹소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부연하자면,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좀 20세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친숙하고 또 경외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 굉장히 저는 독자라고 생각하고요. 넌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넌 독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책 읽는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환경을 이제 그 변화된 환경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제가 그걸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을 제가 썼는데 사용자이면서 독자일 수 있겠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웹소설 한번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쓴 거예요. 마치 게임하듯이 유저의 개념으로 이거를 즐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만화를 보고 또 자랐고요. 그리고 삼국지를 비롯한 무협지도 많이 즐겨 읽었습니다. 그런 현상, 그런 걸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과 시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관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독자에 대한 그 어떤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을 먼저 담고 그 독자가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바라기로는 그 사용자이면서 독자인 이 세대, 새로운 세대들의 그 새로운 독서 환경에 이 굉장히 우리 문학을 좀 더 이게 영역을 넓힌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철우 작가님께 인간성의 위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예술 중에서 왜 하필이면 문학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뭐 예술 중에서 문학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리는 없고요.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문학 포럼이니까 제가 문학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 것뿐이죠. 예술이야말로 수많은 장르가 있지만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과 황선미 선생님한테 그 지금 이제 이
7년 넘게 그 연재를 이어온 뒤에 이제 퇴고를 앞두고 있는데 퇴고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달랍니다. ここで終わる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決めるかということですか、それともその遂行していく作業でもうここでやめてしまう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まあ、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が、本の終わり方は難しいです。いつもすごく悩みます。で、僕は終わり方は決めずに小説を書くんですが、ただクライマックスの場面のイメージは最初に持って書き始めます。つまりこの小説はここに向かっていって、まあ、その場面を読者が一番強烈に体験するために、まあ、書いていくと。でその一番のクライマックスの場面まで行くとですね、まあ、あとはちょっと余韻を残して終わるのか、もうちょっと続けた方が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なんとなくその山の上に登ってみるとですね、風景が見えてく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時の一番盛り上がる場面まで書いた後、その先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をいつも判断しています。でやっぱり読者の皆さんも自分の思い入れをそこに至るまでにかなり自分の個人的な記憶とか感情とか思い入れを込めながら読んでいるはずなので、まあ、終わった後もそのなんていうか余韻をそれぞれの読者が楽しめるようにするには、やっぱり書きすぎると良くないし、書き足りないと物足りないので、そのどの辺にでこう終わるかっていうのはいつもその、頃合いというんですかね、程度というか黒か白かではっきりと言えないような微妙なところで、まあ、この辺かな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でいつも終わりを決めています。でもやっぱり終わりが決まらないと読書体験も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印象が薄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まあ、最後の一文とかかなりやっぱりいつも悩みますね。以上です。 네, 감사합니다. 황선미. 네, 이 질문의 대답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문제를 인식한 그 내면의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하우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언제나 어떤 정형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같은 문제라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고 그것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도 다르고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할 것이냐도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하게 퇴고라는 것만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전 사실 퇴고라는 거를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품을 처음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성을 충분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엔딩까지 히라노 선생님처럼 마무리를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쓰다가 물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원인이 간단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고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다면 가면 돼요. 다만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더 훌륭한 묘사, 거기에 독자를 붙잡아 두고 싶을 때 더 많이 애쓰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럴 때를 저는 이제 배가 닻을 내리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 사람의 어떤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6시가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지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조금 시간은 초과됩니다만 한 2개 정도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 황선미 선생님께 드린 질문인데, 그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음악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용료를 내는데 왜 문학 작품에는 그게 없느냐, 왜 공짜로 그것을 이용하느냐, 그러면서 작가의 인세를 20%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법으로 통과되면 저야 대찬성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안내를 받았던 데가 스웨덴의 유니온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작가협회에서 작가들의 권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도서관에서조차 대출하잖아요. 대출이 되는 작가의 책에 1.5크로나씩 적립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세금으로 1년에 한 번 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10,000크로네까지라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외국의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정 기간 작품을 쓰게 되면 그곳 작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가 대여 저작권 문제죠. 출판사가 이제 이 서점이 너무나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작가 인쇄라는 것은요, 책이 한번 팔릴 때만 생겨요. 그때밖에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매체에서 대여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런 게 점차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작가의 그런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딱 한 번 책이 출간됐을 때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 사람의 좋은 작품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단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거나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게 체계화가 되기 전에는 바뀔 상황이 없죠. 별로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라노 게이치로 선생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요. 일단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와 모리오가미 작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또 있습니다. 히라노 게이치 선생님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걸 즐기려면 작가가 고안해둔 장치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식에는 어떤 장치를 감춰두셨는지 물어봤습니다. 難しい質問がたくさんあって、あと3日ぐらい皆さん僕と付き合ってくれるんでしたら一つ一つ全て丁寧に答えようと思うんですが、残念ながらもうほとんど時間がありませんので、ちょっと三島由紀夫って作家のことだけ本当にちらっとお話しますと、僕は自分が小説を読むきっかけになったのが三島由紀夫の金閣寺という小説でした。ですから文学的には今でも非常に大きな影響を受けていますが、政治思想的には僕は今三島と正反対の立場にいます。右か左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多くの日本の文学者、三島ファンの中にも三島の作品は好きだけど政治的行動は別で、それを切り離して考えようという考えの人もいます。けれども僕はやっぱり三島作品初期から晩年に至るまで読んでる中で、彼がどうして最後ああいうウルトラナショナリズムに傾斜していって、最後は切腹という方法で自衛隊に突入して死んでいったのかという、その行動と思想がやはり彼の文学作品の中に認められ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ずっと今三島の代表作について評論を書いて、2020年がちょうど三島由紀夫没後50年なので、その時を機会に三島由紀夫論というのを出そうと思って、その中で三島の政治と文学の関係というのを自分なりに書こうと思います。運が良ければそのうち韓国語にも訳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前に書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頑張ります。일식에 감춰둔 장치요. 예. 時間がないのでもう一回読んでみてください。예, 이것으로 네 분 작가님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좋은 발표와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해가면서 핵심만 요령 있게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네 분 선생님께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